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8년 차가 된 두 아이의 엄마예요. 저와 제 남편은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는데 조금 어리광이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이 귀엽게 느껴져서 좋아했죠. 결혼 전에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위로 2명의 누나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 2명의 시누이가 생기는 것이었죠. 누나가 둘이라니. 결혼을 한다면 시집살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홀어머니만 계셨죠. 그러니 솔직한 마음으로 결혼 후 시집살이가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누이 둘은 자매치고는 조금 독특한 관계였어요. 결혼 전 남편 말로는 시누이 2사람이 사이가 너무 좋아서 서로 결혼도 하지 말자고 약속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40살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안 하고 둘이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걱정이 되었죠. 신경 쓸 가족도 없는 시누이가 둘이라면 저한테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어서요. 걱정이 많았지만 어쨌든 저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댁과 식사를 했어요. 식사 자리에 2명의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다행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끝마칠 수 있었죠. 3분 모두 저에게 매우 호의적이었고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마음에 드신 것 같았죠. 그런데 조금 의아했던 것은 저와는 대화를 해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사이에는 대화가 별로 없다는 것이었어요. 단답형으로 짧게 대화를 하거나 딱히 대화할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저는 시누이들과 시어머니 사이가 살갑지 않은 것 같다고 느꼈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시누이들은 나이가 있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집에 가시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예의상이라도 물어보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시누이들은 인사만 간단히 하고 차에 올라타더니 같이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도 당연한 듯이 남편의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조금 묘한 분위기였지만 남편의 가족 모두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모두 저에게 잘 대해주었어요. 막상 한 가족이 되고 나면 마음대로 시집살이를 시킬 수도 있다고 한 친구들의 말에 겁을 먹었는데 걱정과는 달리 시집살이는 하나도 없었죠. 시누들은 오히려 제가 친자매라도 되는 양 저에게 잘해줬어요. 올케, 우리가 다음 달에 바다 놀러 가기로 했는데 혹시 올케도 같이 갈래? 맨날 우리 둘이서만 놀러 가니까 좀 지루하거든. 올케가 같이 가주면 우리도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숙소 예약도 다 해놨어. 올케는 몸만 오면 돼.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오자. 시누이들은 이렇게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하고 시댁에 와서도 저와 함께 집안일을 같이 했어요. 마치 언니들이 생긴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죠. 시누이들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저를 참 예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참 예뻐하셨기 때문에 덩달아 저도 매우 예쁘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아가, 이번 명절에는 그냥 외식이나 하자. 괜히 힘들게 음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집은 막내 빼고 다 여자들 뿐이잖아. 괜히 힘들게 명절 음식 한다고 고생하지 말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저를 아껴주셨어요. 저는 시댁에서 참 사랑받는 며느리였죠. 그래서 저도 눈치 있게 모든 일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를 백화점이든 병원이든 태워다 드리고 시누이들에게도 때 되면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드리고요.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제가 시댁에 잘하기 때문에 더욱 사랑을 받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렇게 시댁 식구들과 점차 친해졌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처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식사를 했던 날 느꼈던 것처럼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들을 미워했고 시누이들도 시어머니를 엄청 싫어했어요. 어떤 날은 저렇게 서로를 미워하는데도 왜 종종 만나면서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날도 있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모두 모였어요. 저녁을 밖에서 먹기로 해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집에 갔죠. 그래도 시어머니의 생신이라서 다 같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갈비를 먹었어요. 평소 자주 시어머니와 투닥거리던 시누이들도 그날은 웃으면서 식사를 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셔서 다행이네요. 오늘은 저희가 갈비 살게요. 시누이들은 식사를 하면서 갈비를 산다는 약속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다 하고 나오는데 갈비 가격이 꽤 나온 것이었어요. 가격을 확인하더니 시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계산서를 내미는 것이었어요. 아이 엄마, 생각해보니까 생일상은 생일자가 사는 거잖아요. 오늘은 엄마가 사세요. 저희 생일 때는 저희가 살게요. 시누이들은 조금 전에 한 약속을 바로 까먹은 것처럼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못마땅한 표정을 했지만 제가 봐도 너무 어린애 같은 행동이었어요. 비싼 건 엄마가 사라는 식이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도 기분이 상하셨는지 한마디 하셨어요. 아이 방금 전에는 너희가 산다면서 엄마 생일인데 그 정도도 못 내냐? 아 진짜 너희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려고 들지? 다 큰 것들이? 아니 평소에 엄마가 뭐 해주는 게 있다고 이래? 생일자가 생일상 사는 게 뭐 어때서? 갈비집 앞에서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유치하게 티격태격하게 되자 이것도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리려는 사이 남편이 나서서 계산을 하겠다고 했고 일단락이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사이가 안 좋으니 툭하면 이렇게 유치하게 싸우는 것이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가능하면 다 같이 잘 지내면 좋은데 시어머니와 시누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에게 평소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툭하면 시어머니에게 의지하고 물질적으로 빼앗아 가려고 드는 시누이들이 얄미운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본인들에게 해준 것이 없다면서 이제라도 받으려고 한다고 말을 했죠. 이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간의 앙금은 좀처럼 해소가 되지 않았고 이후에 더 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진주 반지를 분실했다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생각에는 시누이들이 그 진주 반지를 훔쳐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 아가, 내가 진주 반지를 잃어버렸어. 근데 분명히 모임 다녀와서 그 반지를 화장실 가기 전에 화장대 위에 올려두고 갔거든. 근데 다음날 보니까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전날에 딸들이 왔다 갔거든. 내 생각에는 걔네들이 훔쳐간 것 같아. 아이 분명해. 평소에도 나한테 안 쓰는 패물 있으면 넘기라고 자주 말했거든. 아유 어머니, 설마 언니들이 훔쳐갔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는 않았겠죠.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집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달래며 다시 찾아보시라고 권유했어요. 하지만 결국 진주 반지를 찾을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는 시누이들이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면서 직접 찾으러 가겠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혼자 가시도록 두면 더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누이들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시누이들에게 연락해 용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잠시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 집에 도착해서 저와 남편, 시어머니는 반지를 찾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시누이들이 뭘 찾느냐며 떨떠름해 했어요. 대체 뭐야? 뭘 찾는 건데? 엄마 거 찾는 거야? 왜? 우리가 엄마 집에서 뭐라도 훔쳐갔을까 봐? 왜 우리를 도둑년 취급해? 시누이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굳굳하게 집 안을 뒤져보던 시어머니는 결국 진주 반지를 찾아내셨어요. 반지는 화장실 찬장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숨겨둔 것이 분명했죠. 진주 반지가 나와서 시어머니가 시누이들을 추궁하자
시누이들은 갑자기 궁색한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는 그 반지가 가짜 진주 반지인 줄 알고 가져왔지. 진짜인 줄 누가 알았겠어. 모르고 가져온 거 가지고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그래. 가져가면 되잖아, 그 반지. 시누이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서 본인들을 도둑으로 몰았다며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화가 나서 소리를 치셨죠. 이 배응망덕한 것들아. 아주 내 거 다 털어가라, 다 털어가. 아주 엄마를 치들 봉으로 알아. 평소에 좀 잘하면 내가 이런 소리 하겠냐? 너희 도둑년 맞다, 이 도둑년들아. 시어머니가 분노에 한 바가지 욕을 쏟아냈지만 저와 남편도 말릴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의 폐물을 시누이들이 훔쳐갔으니 시어머니도 화가 날 수 있었죠. 서로 이런 일이 없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뒤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사건은 계속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도 아이를 낳았고 저희 아이가 4살과 2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때쯤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연락을 뜨문뜨문하게 되어서 크게 싸우는 일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해에도 결국 큰일이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저희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얘야, 어서 우리 집으로 건너와 봐라. 내가 아주 죽겠다. 아이고.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인가 싶어서 두 아이를 들쳐매고 얼른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시댁에 웬 6살짜리 어린아이가 있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 아이는 누구예요? 너 어디서 왔니? 엄마는 어디 계셔? 얘가 둘째 딸 애란다. 우리 집 앞에 그냥 두고 갔어. 몰래 나와서 키우던 애인데 일본에 2년 동안 일하러 간다고 나보고 키우란다. 강아지도 아니고 애를 어떻게 집 앞에 놓고 가. 얼마나 사람이 덜 됐으면 이런 짓을 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나타난 6살짜리 아이가 둘째 시누이의 아이라니. 둘째 시누이의 출산 소식조차 모르고 있던 터라 정말 놀랄 일이었죠. 몇 년간 둘째 시누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시댁과 왕래했던 게 이런 이유였나 싶었어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이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분통을 터뜨리시더니 결국 혈압이 올라 어지러워하면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저는 놀라서 얼른 구급차를 불렀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병실에 누워 계셨어요. 저는 엉겹결에 새아이를 데리고 병실에 앉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병원으로 데리러 오라고 했어요. 퇴근을 일찍 마치고 온 남편도 이 상황에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사실 놀라지 않으면 이상할 일이었죠. 저는 애들 셋을 보느라 정신이 없다가 남편이 오니 그나마 살 것 같았어요. 저희는 정신을 차리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해하는 아이들을 일찍 재운 뒤에 시어머니는 당장 둘째 시누에게 전화해 따졌어요. 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애는 어디서 나왔어? 누구 애야? 그리고 애를 무슨 강아지처럼 집 앞에 놓고 가? 애 엄마라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여간 나는 허리도 안 좋고 운전도 못하고 어쨌든 네 애 못 보니까 첫째한테 뭐라고 해. 당장 첫째한테 와서 데리고 가라고 전화해. 시어머니는 둘째 시누이에게 아이를 첫째 시누이에게 맡기라며 고함을 치셨어요.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둘째 시누이의 말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죠. 손녀 좀 봐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평생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2년만 좀 봐달라는 거잖아요. 2년만. 일본으로 일하러 가게 되어서 애를 못 본다니까요. 엄마가 그런 것도 하나 못 해줘요? 그리고 언니도 저랑 같이 일본 넘어가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못 키우니까 엄마가 좀 키워줘요. 한 달에 한 30만 원 보내면 되잖아요. 둘째 시누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비행기에 타야 한다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저희 셋은 그 말만 듣고 어이가 없어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장난도 아니고 그냥 키우라고 한다고 키울 수도 없는 일인데 시누이들이 아나무인인 태도에 화가 났죠. 하지만 시누이들은 이미 해외로 떠나버렸고 놔두고 간 6살짜리 아이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지만 나이가 많고 운전도 못하시는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육아는 한정적이었죠. 결국 제가 2살, 4살 아이 둘을 키우면서 6살까지 육아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힘 닿는 데까지 육아를 도우셨지만 제가 대부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저 둘 다 너무나 고생이 많았어요. 제 아이들 키우는 데만 해도 힘든데 키울 아이가 한 명 더 늘어났으니 말도 못했죠. 하지만 엄마가 짐 떠맡기듯 두고 간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아이 앞에서는 내색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항상 너무나 미안해 하셨어요. 아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다 내가 부족한 탓이다. 내가 딸년들을 이렇게 잘못 키워놔서 그래. 네가 시집와서 고생하지 않고 우리랑 잘 살았으면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다 내 탓이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고 고마워.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도 육아로 고생하는 저를 보면서 항상 미안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누나들이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아이를 그렇게 맡기고 가면 안 되는데 결국 당신이 아이를 다 키우게 되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게. 나랑 결혼한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렇게까지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와 남편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솔직히 새아이의 육아를 하는 것이 정말 힘들기는 했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정말 힘든 날에는 어쩔 수 없이 시누이들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었지만 이런 행동들은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간 지켜본 결과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기는 했어도 아나무인의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시누이들이기는 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제 마음속에는 확실하게 시누이들이 너무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그렇게 1년 가까이 육아를 하다 보니 저도 지칠 대로 지쳐서 한계가 오게 되었어요. 1년만 더 있으면 시누이들이 돌아온다고 했지만 그 남은 1년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죠. 어느 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에 저는 아이들 몰래 남편을 불러 말했어요. 여보, 옆 동네 이모한테 돈을 좀 드리고 아이들 육아 부탁하고 내가 일본 갔다 올게. 도무지 안 되겠어. 이러다가 나 죽겠어. 일본 가서 시누이한테 아이 데려가라고 해야겠어. 최근 제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던 것을 알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비행기 표를 예약해 주었어요. 그리고 알고 지내는 옆 동네 이모에게 연락해 낮 시간 동안의 육아를 부탁드렸죠. 저는 그 길로 쏜살같이 일본으로 날아갔어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누이들을 만나 따져 물으려는 것이었어요. 전 당장 시누이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언니들, 저 왔어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찾아가겠다고 미리 연락을 하고 왔기에 시누이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아이를 막무가내로 맡기고 가냐고, 새아이를 키우게 되어서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고 한참 쏟아냈어요. 그리고 물어보았어요. 아니,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말도 없이 그냥 시어머니 댁 앞에 두고 가는 건 시어머니를 골탕 먹이려는 거 아닌가 싶기까지 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세요? 진짜 너무들 하세요. 본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고생한 당사자인 제가 직접 찾아와서 따져 묻자 시누이들도 저에게는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들은 우물쭈물하더니 저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미안해 옳게.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엄마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뭔데요? 저도 좀 알아야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아휴, 그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 뒤 어머니는 다방에서 일을 했거든. 타방에서 맨날 손님들 커피 타주고 돈 주는 남자들 만난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면 그날은 우리가 말도 못하는 동생들 보면서 잠들어야 했어. 엄마가 그렇게 애들한테 관심이 없으니 우리도 나름대로 쌓인 원망이 많았어. 집에 들어와도 우리 학교 생활이나 밥 먹는 것도 잘 못 챙겨주고 우리는 그냥 엄마가 우리한테 아무 관심이 없다고 느꼈거든. 그러다가 엄마는 돈을 모아서 다방을 차렸어. 사장님이 된 거지. 아니, 그 후로는 엄마는 바빠져서 우리한테 더 무관심해졌어. 엄마한테 할 말이 있으면 우리는 학교가 끝나고 다방으로 가야 했어. 그러면 엄마는 항상 남자들 옆에 앉아 웃음을 팔고 끌어안고 그러고 있었어. 우리 눈에 그런 모습이 너무 불결해 보였고 혐오스러웠어. 돌아가신 아버지만 불쌍해 보였고 엄마가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니 우리는 둘이서 꼭 뭉쳐서 살아가야 했어. 동생도 키우면서. 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거의 소녀 가장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를 사람 취급하기 싫었고 지금까지도 미움이 큰 거야. 그래서 다 큰 지금에도 엄마한테 뭐라도 얻어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야. 큰언니 말이 맞아. 올케도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야. 왜냐면 네 남편은 모르고 있거든. 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랑 엄마가 일부러 동생은 다방에 데려간 적이 없어. 우리도 남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다 알게 되는 게 불편해. 그러니 올케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처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화를 내기 어려웠어요. 어릴 적 일이기는 하지만 시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일 때문에 시어머니를 평생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기도 하는 것이라서 이제 그만 잊고 어른스럽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맺어가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겠다고 하자 시누이들은 저에게 돈을 건넸어요. 올케가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게 된 것은 우리도 미안해. 하지만 엄마에게 원망이 많아서 우리도 엄마한테 아이 좀 키워보라고 하고 싶었어.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고생한 올케한테 보이는 성의야. 1년만 더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부탁 좀 할게. 돈 봉투를 받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열어보니 그래도 좀 두둑히 넣어주었더라고요. 하지만 2년치 육아에 대한 비용으로는 턱도 없었죠. 시누이들이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니 더 말을 얹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막 나가는 행동을 하는 것은 못마땅했어요. 결국 시누이는 본인의 아이에게도 엄마를 원망하게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하는 수 없이 계속 육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시누이들을 만나고 온 뒤로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것은 저희 부부의 업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것이었어요. 분명히 작년에 건강검진을 하셨을 때는 암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췌장이 다른 장기에 가려져서 잘 안 보였던 것이라고 했어요. 올해 들어 계속 아프고 토를 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으셔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췌장암 말기라는 것이었죠. 췌장암은 경과가 가장 안 좋은 암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사실 췌장암이 말기이면 수술보다는 요양을 권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것이 나을지 확인도 해보고 병원비와 수술비도 한 번은 따져보려고 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어쨌든 딸들인 시누이들도 이 소식을 알아야 하다 보니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평소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시누이들이 병원비를 순순히 보태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통화를 했죠. 언니들 잘 지내셨어요?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지금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고 수술을 안 하더라도 병원 입원비가 필요해요. 저희가 다 감당하기에는 좀 많아서 혹시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누이들은 제 말을 듣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췌장암 말기야? 췌장암은 수술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잘 됐네. 우리는 엄마랑 연락 안 한 지 오래됐거든. 곧장 연 끊고 살 수 있겠네. 아니, 아무리 시누이들이 시어머니에게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도 이런 말은 너무나 패륜적이고 예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말기 암이라고 해서 저는 마음이 무겁고 슬펐는데 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시누이들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치면서 화를 냈어요. 언니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믿고 싫어도 내 엄마인데 엄마가 말기 암이어서 죽게 생겼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지인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는 말 안 하겠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러자 시누이들은 오히려 저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옳게,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엄마 대변하는데 그렇게 힘쓸 것 없어. 원래 돈 없고 병들면 각자 도생해야 돼. 엄마가 우리한테 무관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엄마한테 무관심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는 것까지 잘 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릴 적 일로 상처받으셨다는 건 알겠는데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면 모녀간에 서로 감싸고 살 때도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천륜을 이렇게 막 내던지세요. 시어머니가 어쨌든 돈 벌어서 키우느라 고생하신 건데 나이가 들었으니 이해해 볼 만도 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이해 못해. 그리고 우리는 엄마한테 쓸 돈 없으니까 행여나 돈 보태달라고 할 생각하지 마. 엄마는 이제 우리랑 남남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시누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화가 많이 나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비통했지만 시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바라는 것은 무리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남은 날 동안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간병하고 병원비를 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은 재산이 별로 없으셨어요. 집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월세집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누이들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차갑게 구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내려진 선고대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아주 서럽게 울었고 저도 그동안 저에게 잘 해주시던 시어머니가 떠나시자 슬퍼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유언에는 의외의 내용이 있었어요. 본인 장례는 꼭 어느 한 병원의 장례식에서 치러달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 병원의 위치는 시어머니가 연고도 없는 곳이었고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곳에서 꽤 거리가 있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다 보니 저희는 그 병원에서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어요. 마지막 유언대로 시어머니를 장례식에 모시고 시누이들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시누이들은 마지못해 다음날 비행기로와 상주로 자리를 지켰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시누이들은 저희 부부와 통화로 다투었어요. 하루하루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남편은 오지도 않는 누나들을 원망했고 저는 저대로 간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이를 데리러 오지도 않고 병원비도 내지 않은 시누이들이 미웠죠. 그래서 종종 통화로 다투었는데 그래서인지 시누이들은 장례식에 상주로 와서까지 얼굴 표정이 아주 똥 씹은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이 참으로 눈꼴 시렸지만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이라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도 별로 없었어요. 찾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 너무 쓸쓸한 마지막 길이었어요. 그렇게 조용히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오후 늦게 갑자기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무슨 단체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모두들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인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병원장님이 조문 오신다고 해서 함께 왔습니다. 병원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의사 같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그 뒤에 따라온 나이가 있는 여자분에게 손짓 발짓을 하며 들어가시라고 굽신거렸어요. 거의 의전처럼 병원장이라는 여자분이 장례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우리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서더니 갑자기 오열을 하면서 바닥에 쓰러져 목 놓아 우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영문을 몰랐지만 애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한참을 울던 병원장은 일어나 겨우 인사를 올리고 저희와도 맞절을 했어요. 그리고 식탁 앞에 앉아 저희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희도 병원장이 시어머니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궁금했어요. 언니가 약속을 지켰네요. 죽을 때까지 연락하지 않다가 죽을 때 연락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더니 이렇게 죽은 다음에 찾아왔네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찾아와줘서 고마울 뿐이에요. 저희는 시어머니에게 병원장인 아는 동생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병원장을 쳐다볼 뿐이었어요. 시누이들은 저희 뒤에 떨어져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병원장의 말을 듣고 놀란 눈으로 둘이서 수군거렸어요. 아니, 엄마가 어떻게 병원장을 알고 있대? 그런 말 들어봤어, 언니? 아니,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엄마는 저렇게 높은 사람을 사귈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렇게 수군거리는 시누이들을 병원장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또 두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었어요. 병원장은 일어나 시누이들 앞으로 가서 시누이들의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내 딸들아, 정말 예쁘게 자라주었구나. 그 말에 저희 부부와 시누이들은 더욱 놀라 나자빠졌어요. 병원장이 시어머니의 장례식에 와서 오열을 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병원장이 시누이들을 딸이라고 부르다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조금 후 병원장은 따라온 병원 사람들을 모두 부르고 저희들과 남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괜찮다면 긴 이야기가 될 테지만 모두 들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두 사람은 제 친딸이 맞아요. 제가 죽은 언니에게 직접 입양을 보냈습니다. 병원장의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병원장이 한참 일에 몰두해 있을 시절 시어머니는 병원장의 집에서 식모로 일을 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성격이 잘 맞아 친한 관계였다고 했죠. 하지만 병원장은 일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일 욕심도 많지만 권력욕도 있어서 병원에서 일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고 있었고 막 태어난 두 딸의 육아도 사실상 식모였던 시어머니에게 일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두 딸의 출생신고하는 것도 시간이 없다면서 미루고 있었다고 했어요. 두 딸이 쌍둥이이다 보니 한 번에 키우느라 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뭐하네요. 육아는 언니가 다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저희 둘이 쌍둥이라고요? 이야기를 듣던 시누이들은 화들짝 놀랐어요. 두 사람이 유난히 닮고 사이가 좋은 자매라고는 생각했지만 쌍둥이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병원장도 시누이들의 반응에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란성 쌍둥이야 너희들은. 그걸 몰랐니? 아, 언니가 그동안 자매로 키웠어.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일부러 둘째 시누이를 1년 늦게 출생신고를 하신 것 같았어요.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알 수가 없었죠. 두 아이를 한 번에 학교에 보내면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니 그런 것일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제야 많은 비밀이 풀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가 육아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일만이 중요한 저 같은 사람이
아이들을 키워봤자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큰 돈을 주면서 아이들을 입양해 달라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비하면 큰 돈도 아니었던 것 같지만요. 시누이들의 엄마는 그 후 몇 년이 흘러 병원장이 된다는 목표를 이루었고 자신이 입양 보낸 딸들이 생각나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보았다고 했어요. 시누이들은 이미 많이 크고 남동생이 태어난 이후였죠. 병원장은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자신이 딸들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절을 했다고 해요. 도움은 고맙지만 이제 시누이 둘이 진짜 자신의 친딸 같다고. 지금 와서 찾아오면 딸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이에요. 딸들의 대학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정도를 좀 보태주면 좋겠지만 그것 말고는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병원장은 딸들을 직접적으로는 돕지 못하고 딸들을 키워준 시어머니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돕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장은 필요 없고 자신이 형편이 좋지 않아 장례 금액까지 마련하지 못할 듯하니 아이들에게 폐 끼치지 않도록 장례식 비용만 내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굳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연고도 없는 지역의 병원에서 장례식을 열어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시누이들이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에 깜짝 놀란 것 같았죠. 시누이들의 얼굴에 여러 가지 표정이 스쳐 지나가더니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시어머니의 제단 앞으로 달려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친딸도 아닌 우리를 그렇게까지 생각한 줄은 모르고 세상 떠나기 전에 엄마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은 우리가 정말 못된 년들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를 키워주셔서요. 두 시누이는 이제야 철이 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죠. 언니의 부탁대로 모든 장례식 비용은 제가 다 내도록 할게요. 모두 다 최고급으로만 해서요. 병원장은 장례식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장례 과정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 주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시누이들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후 시누이들이 일본으로 간 지 2년이 되어 시누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시누이들은 저를 찾아오더니 맡겨뒀던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간 올케에게도 정말 미안했어. 2년씩이나 아이를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친엄마나 우리 엄마 같은 행동을 아이에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제 정신 차렸으니 아이에게 온 힘을 다하려고. 그리고 그동안 키워준 남매는 제대로 하도록 할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하도록 할게.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시누이들이 지금이라도 오래된 미움을 벗고 철이 들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시누이들이 병원장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병원장에게 연락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좀 늦었지만 제가 딸들에게 한 잘못이 크니 지금이라도 엄마 노릇을 해보기로 했어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 엄마 노릇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함께 지내다 보면 알게 되겠죠. 병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잘 지내고 있구나 안심을 했는데 얼마 후 아이를 키워준 답례를 하겠다며 찾아온 시누이의 답변은 이랬어요. 사실 돈 많은 병원장이 우리 엄마라고 하니 키워준 엄마를 잃어 슬픈 것과 별개로 새롭게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 처음에는 돈을 척척 줘서 참 좋고 든든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것도 정말 쓸쓸한 일이더라. 병원장 엄마는 시간이 없으니 만나자고 하면 대신 돈을 보내고 어쩌다 만나도
돈으로 다 하려고 들고 키워준 엄마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했는지 알겠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돈은 돈이니까 병원장 엄마가 준 돈은 우리 배를 불리기 전에 올케네한테 먼저 줘야겠다 생각했어. 그간 아이를 키워주고 엄마 간병이랑 병원비 대느라 고생 많았어. 진심으로 고마워. 그러면서 시누이들은 그간 제출한 돈의 2배쯤 되는 돈을 내밀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고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시누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정신을 차린 것이 참으로 반가웠어요. 늦었지만 시누이들이 시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것을 시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았거든요. 친엄마, 키워준 엄마 구분 없이 가족이라는 천류는 정말 소중하다 생각해요. 시누이들도 그것을 깨닫고 이제 남은 아이에게 잘하며 살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가족들과 화목하시기를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